톡톡 사연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즐겁게 잘 들어오기만 했으니 이번엔 제가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고민하다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여러분께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들려질지 궁금하네요. 전 집안의 장녀랍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로부터 집안의 장녀라고 하면 쉽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몇 개 있죠. 전 그런 것과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장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집안의 첫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거든요. 친정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제 화딱지를 돋우는 인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적에 애석하게도 오랜 지인분께 사기를 크게 당하시는 바람에 결혼식도 싹 엎어지고 되게 힘든 상태에서 결혼하셨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은 쉽게 수습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아등바등 열심히 어렵사리 가정꿀에 사셨는데 그런 형편에도 첫째 장남에겐 친정 부모님께서 항상 너그러우셨어요. 친정아버진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사내 자식이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니는 거 아니다. 집안에선 없이 살아도 집 밖에선 어깨 딱 펴고 목에 힘주고 다녀야 하는 게 자라나는 사내의 미덕인 거야. 제가 기억하기론 분명히 친정오빠가 타고났던 성정 자체는 어리버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기죽고 다니지 말고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집애처럼 굴지 말라고 하도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대시니 그에 맞게 변해갔던 듯 싶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기고만장한 인물로 바뀌었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인물이 빼어난 것도 아니고 허우대가 아주 멀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유쾌하고 모난 데 없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친정오빠는 진짜 어디 내세울 자랑거린 단 한 가지도 없던 인물이었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도 집에서 오냐오냐 우리 아들하는 소리 듣고 자랐기 때문인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 탓이라고 절대 생각 못하고 상대방 탓만 했으며 학교 선생님들께 혼이 나면 자기는 절대 함부로 혼나선 안 되는 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혼이 난 게 서럽고 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이런 인간이 자기 여동생한테 어떻게 했겠나요? 아주 여동생 알기를 우습게 알았죠. 전 오빠와 2살 차이 있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첫째와 셋째가 5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적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터울까진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빠는 마치 자신을 하늘로 여겼고 여동생들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오빠가 든든한 인물이었다면 장남을 의지해서 3남매가 으쌰으쌰 열심히 뭉치고 더 잘 살아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시절이 다 지나고 보니까 꽤 아쉽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저희 3남매가 다르게 살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종종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그 탓은 친정 부모님께 있었죠. 그놈의 아들 타령만 덜 하셨어도 판단력만 좋으셨어도 저희 친정 집안은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친정엄마는 막내인 제 여동생을 낳으신 후 건강이 몇 년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여동생은 첫돌이 지나자마자 멀리 사는 큰이모 댁에 맡겨져서 3년을 거기서 자랐었죠. 솔직히 4살, 5살 때의 일은 다 크고 나면 기억도 못 하잖아요. 여동생도 그랬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몇 주가 지나자 큰이모 댁에서 지냈던 일들은 금세 잊었죠. 하지만 여기서 친정 부모님의 태도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막내딸 귀엽고 착하고 애교도 많고 다 좋은데 어딘가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우리가 아기 때 키우지 않은 자식이라서 그런가 처형께서 계속 키우고 싶다고 말씀 한마디만 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야.
아유, 당신은 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었잖아요. 셋째는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셋째 낳아봤자 대책 없다고. 근데 당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일 것 같으니 낳자고 했었죠? 보란 듯이 딸이었고 출산하고 못 망가져서 나는 허송세월 보내고. 아유, 머리 아파. 그때 생각 잘못해서 일이나 커지고 이게 뭐예요 진짜. 두 분이 투닥거리시는 소리를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깨서 몰래 들었을 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놀랐고 상처를 받았던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그때 자다가 깼던 것은 옆에서 자던 여동생이 저를 깨우면서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다고 칭얼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동생도 그 대화를 들어버렸죠. 자기 얘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여동생은 그날 이후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렇지 않을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동생이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였죠. 그런데 당시에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여동생을 어떻게 위로하고 달래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 이때의 일을 후회하게 됐어요. 전 커갈수록 오빠가 머저리처럼 보였고 부모님이 답답하게 느껴져 저희 집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반면에 여동생은 머리가 커가는데도 소극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바가지 안쪽이 이러는데 겉쪽이 멀쩡할 리 없었죠. 학교 생활에서도 약간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조용해서 눈에 안 띄는 애들하고만 조금 어울려 놀 뿐 다른 친구들은 아무리 학년이 바뀌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걱정, 생각이 너무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여동생은 머릿속이 복잡하고 산만해서인지 공부도 잘하지 못했죠.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런 여동생을 향해 부모님은 매번 힘 빠지는 말씀을 하셨었죠. 특히 친정엄마가요. 그럼 그렇지. 어차피 너한텐 기대도 안 했어. 그저 아픈 데 없이 돈 들어가는 구석 없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다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라. 청소년기에 자식에게 하기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었죠. 여동생이 자꾸만 주눅들고 기가 죽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친정오빠는 대입을 완전히 망쳤는데요. 운이 나빴단 핑계를 대면서 재수를 했어요. 그 비싼 재수학원에 부모님을 졸라서 등록했지요. 전 항상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 들어가는 걸 부모님은 무척 아까워하셨거든요. 제가 살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가방끈이 짧은 것에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었고 공부를 더 오래 했었다면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돈을 잃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영향을 제가 받았던 것인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처럼 안 살아도 된다고 믿었어요. 저는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해 들어갔습니다. 장학금도 일부 지원받았죠. 제가 혼자서 그런 성과를 냈었을 때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진작에 네 오빠 공부도 좀 봐주지 그랬냐? 인정머리 없기는. 그 말씀에 대고 고개를 푹 숙였던 당시의 제가 후회스럽네요. 너무 당당하게 저를 다그치시니까 제가 잘못이라도 정말 한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오빠는 재수학원에서 농땡이만 피워댔고 1년 뒤에 대입을 또 망쳤습니다. 거기서 그쳤어야 했는데 3수를 했고 4수까지 했었죠. 누가 보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서울대 정도를 목표로 그러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서울 소재 중상위권 4년제 간판을 노렸을 뿐인데도 4수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결국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으로 최종 입학했어요.
재수학원에 다니는 비용, 생활비, 그거 다 친정 부모님이 등골이 휘도록 애써가며 지원해 주신 것이었어요. 전 두 분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 갑갑했고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매달 얼마씩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너무 하고 계시니 제가 용돈이라도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생활비에 이바지도 하고 싶었고요. 대학 다니면서 땡전 한 푼 지원받은 적 없던 저였기에 늘 돈에 허덕였으나 그럼에도 아끼고 아껴가며 피땀 흘려가며 모은 돈을 차곡차곡 들였던 거예요. 그때 친정부모님이 저를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역시 장녀라 그런가. 다르긴 다르네.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다니랴 매번 정신없이 동분서주 하던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모 용돈까지 잘 챙겨주는구나. 키워놓은 보람이 있어. 당신이 뭘 키웠다 그래요? 내가 키웠죠. 이렇게 용돈 잊지 않고 챙겨주는 거 보면 든든하고 흐뭇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솔직히 그동안 오빠에게만 너그럽고 헌신적인 부모님이 이상해 보였고 그래서 전 서러웠고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께 웃음 가득한 칭찬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간의 세월을 조금은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진심 가득한 칭찬. 우리 장녀란 말이 저에게 족쇄를 달아줄 줄도 모르고 좋아했었네요. 하도 피곤하게 움직여대서 시험 기간이면 매번 코피를 뚝뚝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던 건 제가 아니면 저희 집엔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빠나 여동생이 아니라 제가 성공을 해야 저의 집이란 쥐구멍에 언젠가 벼뜰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자식, 든든한 장녀. 그런 이름이면 전 좋겠고요. 눈치를 보면 주눅 들어 사느라 가고 싶은 대학도 못 정하고 있었던 여동생을 설득해서 대입으로 이끈 것도 저였습니다. 여동생의 입시학원 비용도 제가 냈어요. 친구들이 가방 사고 옷 사고 그럴 때 전 그 돈 아껴서 여동생을 공부시켰습니다. 부모님은 그럴 돈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으니까요. 오빠한테 들어갈 돈은 있고 여동생한테 들어갈 돈은 곧 죽어도 없다고 하시던 두 분의 말씀은 저마저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동생을 제가 더 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과거의 여동생이 부모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전 달래주지 못했던 것을 내내 후회했었기에 다 커서 갚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여동생은 나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등록금도 제가 내줬죠. 하지만 여동생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라났었기 때문인지 성인이 되자 통제가 안 돼 별변 희한한 친구들을 다 사귀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다 보니 이제 불순한 이성교제 문제로 저를 걱정시켰어요. 당장 취업 준비도 해야 됐던 때인데 여동생 문제로 제가 얼마나 두통을 앓았던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빠의 대학 생활비도 제가 대고 있었어요. 전 오빠에게 그런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굴 도와주나요? 저부터 허덕이고 있었던 것을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제가 드렸던 용돈을 고스란히 오빠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배신감과 허무함으로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친정엄마는 그런 제가 이해 안 간다는 듯 어처구니 없어 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내가 어디 남한테 그 돈을 주기라도 했어? 아니잖아. 네 오빠한테 준 거잖아. 긴 재수학원 생활하느라 네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걸 뻔히 알면서 매정하게 굴려고 들어? 넌 한 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네 오빠가 우습게 보여?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여태 엄마하고 아빠한테 드린 건데 제 마음도 몰라주시고
멋대로 그걸 다 오빠한테 줘버리셨다는 게 전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저한테 상이라도 하셨어야죠. 이미 줬으면 끝이지. 그 다음엔 내가 받은 걸로 뭘 하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 너한테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장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장녀이니까 이런 걸로 마음 상해 너무 삐져있지 말았으면 해. 알았지? 우리 집 장녀가 최고다. 우린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초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최고라고 추켜세우는 친정엄마가 그게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좋아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었는데 엄마도 그걸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뭔가 인정을 받은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족쇄였을 뿐이었어요. 자기만의 좁은 세상 속에서 살던 여동생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점점 바뀌었죠. 바람 중에서 늦바람이 가장 무섭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기죽어 살아왔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자꾸만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대서 제가 당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라고 대학 보낸 거 아니니까 정신 좀 차리라며 전 여동생을 다독였고 지원도 팍팍 해줬어요. 밤에 자꾸 나다니는 게 걱정돼서 집에 잘 들어오게 하려고 저 또한 집에 꼬박꼬박 해 떨어지면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제가 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당신께서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일을 다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며 어깨에 힘주고 뒷짐만 지셨고요. 친정엄마는 갱년기가 왔는지 온몸이 쑤시고 기분이 하루에도 12번은 더 널뛰기를 한다며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오빠한텐 아무런 기대도 안 했고요. 집에 안아주면 그것으로 오히려 고마웠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 잡아 힘들게 적응하는 그 시기에 황당하게도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 아침밥 차려드리고 엄마 드실 것 준비해놓고 여동생이 엄마가 계신 집에서 밥 먹는 걸 불편해해서 도시락도 따로 싸놓고 그런 걸 다 했습니다. 퇴근해선 옷도 못 갈아입고 저녁밥을 차렸었죠. 제가 그러고 살았었네요. 하루도 허투루 살아볼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똑똑하고 완강한 성격의 사람들이 의외로 가장 사기를 잘 당한다고 하던데 제가 왠지 비슷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어쩔 뻔했냐. 나 빼고 다들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으면서 정작 가장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가족 중에서 저뿐이었습니다. 제가 헛똑똑이었나 봐요. 하도 사랑에 목말라서 우리 장녀란 말만 부모님 입에서 나와도 꼭 참고 뭐든지 해드렸던 걸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늦게 대학을 간 오빠는 당연히 취업도 그만큼 늦게 했는데 간신히 한 곳에 입사를 하더니 적응하기 힘들다며 금방 그만뒀어요. 자격증이라도 몇 개 따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그렇게 말하자 부모님은 대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내 녀석이 풀 죽어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백수였던 오빠에게 용돈도 잘 주셨죠. 전 그때까지도 단 한 번 용돈을 아버지에게 받아본 역사가 없었는데요. 학교 준비물 살 돈도 간신히 받아내며 살았던 저인데 용돈이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네 오빠가 잘 돼야 결국 너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자. 저러다가 한 번은 해내겠지. 나는 믿어. 도대체 그 믿음의 근거가 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친정엄마가 아예 없는 소리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빠의 자격증 공부 비용을 다 내줬어요. 제가 손꼽히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 내로라 하는 대기업 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사회 초년생 때 버는 거, 딱 그 평균만큼 벌었어요.
그걸로 가족들을 위해 다 쓰려니까 정작 저 자신에게 투자할 돈은 없었죠. 그럼에도 구제불능 오빠가 그럴싸한 회사에 멋지게 다니는 모습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그런 일자리 어느 날은 오지 않았죠. 오빠는 면접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걸 두고 문제점을 자꾸만 면접관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죄다 얼간이들에다가 사람 보는 눈들이 더럽게 없어. 대체 어떻게 나를 떨어뜨려? 그것도 1차 면접에서. 분명히 낙하산이 내정되어 있거나 사람 보는 눈이 없거나 둘 중 하나야. 더럽고 치산... 이씨...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오빠는 자기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느 좋은 기업에서 오빠를 채용하겠나요? 사람 보는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빠를 합격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눈을 낮춰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길 바랬건만 오빠는 그런 곳들은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후 기껏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사리가 나오고도 남을 나날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어디 가서 경력이라고 치기에도 애매하다며 여동생이 단순 사무직 계약직을 전전하는 걸 하찮게 보셨지만 정말로 하찮았던 건 오빠였습니다. 전 여동생이 비록 좋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무계약직을 전전할지라도 그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서 뿌듯했었네요. 이러니까 제가 전형적인 장녀라고 볼 수 있었죠. 가족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주제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장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제가 가족을 벗어날 방법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바로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깊은 늪과도 같은 가족을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죠. 가족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머리 싸매고 사는 저였던지라 연애는 사치였어요. 결혼은 환상이었고요. 하지만 저에게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대형 사건이 터져주더라고요. 남편이 객관적으로 대단히 좋은 조건의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장이 좋다거나 집안이 부자라거나 인물이 끝내준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조건들이 좋진 않았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평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20년 넘게 몸담으며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부친. 젊으셨을 적에 옷가게를 잠시 운영하셨던 걸 제외하면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모친. 학창시절 내내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오다 무난한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는 딱 한 번만 해본 남편.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하는 거리가 멀고 집에서 용돈 받으며 편하게 학교 다니고 대학 때는 어학연수까지 해외로 다녀온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라는 시댁의 구성이 저에겐 마치 드라마 배역처럼 여겨졌습니다. 남들은 이런 집을 두고 평범하다고 하는데 전 이런 평범함을 꿈에서만 그려봤을 뿐 현실에선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하고 짧은 연애를 마친 뒤 결혼을 하기로 정했을 때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평범한 가족의 그림에 끼고 싶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서울 끝자락에 아파트를 가지고 사는 시댁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월급을 타면 가족들 같은 고정 지출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관리하는 남편을 동경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우직한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연상되는 동물을 하나 꼽아보자면 곰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한 성격이라 간혹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었으나 저는 이 곰 같은 남자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제가 아는 못난 남성상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친정아버지, 친정오빠와 딴판이었죠. 남편은 뭐든 그러려니 하는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수더분한 면모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혼 욕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자꾸만 눈치를 보내 남편에게 청혼을 받아냈고요.
여기까지 이뤄냈으니 남은 관문은 어떻게 해서든 저에겐 필사적으로 넘고야 말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떤 식으로 깎아내리든 꿋꿋했던 거예요. 맨 처음 만난 시댁 인물이 신우이였는데 저한테 첫 만남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던 줄 아세요? 그 세 글자는 제 평생에 안 잊혀질 거예요. 헐, 대박!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표정에서 너 같은 게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정말? 이라는 게 읽혔죠.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굴었냐면 남편과 함께 미련한 곰 한 세트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신우이는 분명히 저를 우습게 보고서 헐 대박 같은 소리를 한 뒤 제가 왜요? 라고 물으면 이제 장황한 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낼 예정이었을 텐데 전 순진한 척 웃으면서 엉뚱하게 받아쳤어요. 와, 저도 같은 생각 중이었어요. 헐 대박. 패션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이요? 아, 제가 좀 어디 가서 외관이 빠지는 사람은 아니죠. 신우이가 되게 안이 굽단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자기가 받은 칭찬을 무르긴 싫으니까 제 대화를 받아주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신우이와의 만남이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동생을 어르고 달래던 오랜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네요. 신우이의 비위를 사정없이 맞춰대는 제 스스로에게 놀라웠고 왠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언제는 뭐 내 인생에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단 하나라도 있었나. 그러니까 결혼도 시댁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 될 일이야. 저도 한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으로 친정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추가로 하고 있었으니 저라는 사람 인생 참 대단하게 살았던 듯 싶네요. 남편이 친탁을 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진중한 느낌의 분이라는 것을 말수가 결코 많지 않은 분이심을 제가 딱 한눈에 알겠더군요. 반면에 신우이는 외탁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딸보다 몇 수 위였죠. 저랑 결혼하겠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제 객관적인 조건을 아신 시어머니께선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셨다고 해요. 제가 쥐뿔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결혼으로 팔자 편하게 펴보려는 여자인 줄로 생각하신 것이죠. 시댁이 갑부도 아니고 남편이 고액 연봉자도 아니었으므로 어머니 제가 결혼으로 팔자 편하게 편다는 것은 어폐가 있었으나 시어머니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 급여 명세서와 경력 기술서를 지참해 시어머니를 배웠었네요. 무슨 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앞에서 저의 장점과 특기와 앞으로의 각오 같은 것들을 열심히 늘어놓았답니다. 어느 쪽이 갑이고 을인지는 이미 초장부터 정해진 것이었죠. 전 제자리를 처음부터 을이라고 정해놓고 움직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대체로 그러했으니 결혼도 마찬가지라 이겼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별 미천 없이 그저 열심히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여자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질구질하지만치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부분은 마음에 든다고도 하셨지요. 요즘 세상에 피가 물보다 진하단 사실을 귀히 여기고 사는 젊은 아가씨들이 잘 없지. 지난 행적을 보니까 앞으로도 꽤 안 부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겠네.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잘 챙길 거고? 네, 당연하죠. 저 여태껏 어느 것 하나 놓친 적 없습니다. 바깥일도 집안일도 전부 다 잘 해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
그 기사는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네. 우리 아들 누구보다 성실하고 우직하고 마음씨도 여리고 천사 같은 녀석이야. 영악하게 굴어서 내 아들 골려먹을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진작에 접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딱 버티고 있을 거거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싶어진 결혼이에요. 절대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내가 너에게 정확히 약속받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다른 것보다도 결혼하고 나면 네 친정 말고 네 시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특히 집안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귀찮다고 게으름 피우는 꼬라진 내가 못 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전 자신 있어요. 제가 자신만만하게 약속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얻어낸 결혼 허락이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희생하며 사는 자식이 사라질까봐 그걸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가면서 돈이 안 드는 건 천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단번에 수긍하셨어요. 돈 드는 결혼을 질색이시란 뜻이었죠. 왜냐하면 두 분은 내놓으실 돈이 없으니까 상대 집안이 민망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이런 이해관계와 상황이 맞아떨어져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든 좋았어요. 결혼식 때 딱 한 번 뵈었던 시아버지의 사촌누이 되시는 분. 그분의 돌아가신 외삼촌 제사까지 참석해 준비했지만 불평이나 불만 따윈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열심히 하는 것 이니 박혀 있었으니까요.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떤 것까지 했던 줄 아시나요? 시누이의 회사 업무까지 도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어서 자원한 건 아니었고요. 언니, 제가 일전에 들어보니까 언니 회사에서 발표자를 준비하신 적 있다면서요? 네, 몇 번 있었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 업무를 종종 맡게 돼서요. 저기 근데 그건 왜요? 잘 됐네요. 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중요하게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자원해서 끼게 되었거든요. 임원분들 모이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언니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고 기본 소스는 전달드릴 테니까 언니가 싹 다 준비 좀 해줄 수 있어요? 하고 계시는 일이랑 비슷한 결이잖아요. 전 그런 것까진 할 줄 몰라서 무리란 말이에요.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까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정도 능력자는 못 돼요. 아가씨가 하기 어려우신 일 같으면 그 업무에서만 배제해달라고 위에 요청을 넣으세요. 제가 그런 상황을 몇 번 봐서 아는데 절대 아가씨가 비난받으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은근히 회사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안 되는데요? 이미 제가 할 수 있다고 확정 지어놨는데요. 이제 와서 물으긴 뭘 물러요. 언니가 그냥 해주세요. 언니 믿고 일 벌여놨는데 이러시면 저를 완전히 엿먹이시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건만 저한테 떠넘길 작정으로 회사의 중요 업무를 자원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신우이의 사고방식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건 남편에게서 들었더군요. 남편에게 들은 뒤 저에게 떠넘길 수 있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일을 벌여놓은 것이고요. 남편은 이런 게 참 아쉬운 사람이었어요. 인과관계라는 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든지 그러려니 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든 가벼이 넘겨버리고 말았죠. 신우이가 저한테 자기 회사 일을 떠넘길 작정인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래? 되지 않을까? 이러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띵한 머리 부여잡고 있을 때 신우이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죠. 오빠랑 결혼하기 전엔 우리 가족한테 달도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역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법인가 봐.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런 오명을 얻는 것만은 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숨과 함께 신우이의 회사 일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았던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했고 남편에게 왜 그렇게 쉽게 제 회사 업무 이야기를 신우이에게 털어놓았냐고 했더니 남편이 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해주기 싫다고 대답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 내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내 탓인가? 내 탓이라면 미안해. 그럴 의도는 없었어. 무덤덤하게 답하는 남편을 보자 제가 예민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우이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었죠. 제가 시댁의 여러 이모저모 때문에 불려가서 억울하게 잔소리 한참 듣는다거나 꿰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남편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냥 가기 싫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잖아. 그러면 저는 또 그 앞에서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말은 반은 틀렸고 반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저한텐 그렇게 말을 하는 주제 정작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제가 시댁에 헌신하고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아내를 잘 얻었으니 집에 효도한 참이란 식으로 꼭 얘기했습니다. 신우이가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화법을 사용해도 그 앞에서 그건 그래 라는 맞장구나 쳤고요. 남편은 어찌 보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 같았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헷갈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야, 너는 시집 가더니 어떻게 하늘 같은 오빠도 모른 척하고 사냐? 섭섭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오빠가 없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요새 오빠 때문에 얼마나 나랑 통화할 때마다 한탄하시는 줄 알아? 오빠가 신축 건물에서 자취하고 싶다면서 자꾸 노래 부른다며. 아르바이트도 집 근처에 사는데 자취는 대체 왜 필요해? 그게,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사실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근데 내 여자친구가 집에 좀 사정이 있어서 나와 살고 있어. 모텔을 전전하는 중이야. 그래서 집을 구해주고 싶어. 이왕이면 나도 같이 동거하면 일석일조이지. 오빠, 일석일조가 아니라 일석이조란 거겠지. 그 여자친구가 몇 살인데? 오빠 코가 석자인데 도대체 누굴 도와주겠다는 거야? 23살이야.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친구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우린 이미 미래를 약속했어. 놀고들 있네. 오빠 정말 1억이야? 어린 여자한테 등쳐먹히고 사기당할 시간이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해. 네가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사자성어 좀 나보다 잘한다고 요새 부리는 거야? 너 진짜 결혼 잘못했구나. 이상한 집안에 시집가더니 머리가 돌아서 고고만정해졌어. 제발 옛날의 너로 돌아와라. 이런 경고야. 고고만장이 아니라 기고만장이거든? 오빠가 왜 아직도 취업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빠 자신 빼곤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현실 좀 직시하고 살아. 난 더 이상 오빠 안 도와줄 거야. 아니 못 도와줘. 친정오빠의 돈 달란 요구를 거절하고 소리를 지르고 났을 때 전 쌍욕을 들었었죠. 오빠가 욕하던 도중에 전화를 끊었고 머리가 아파서 쉬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금방 연락이 왔어요.
받자마자 저한테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기가 푹 죽어서 저러고 있는 네 오빠가 너는 불쌍하지도 않어?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우리 든든한 장녀. 우리 집안의 기둥. 우리 식구들은 죄다 너 아니면 힘든 거 알지? 믿을 건 너뿐이라는 거 알잖아. 나도 처음에는 자취하겠다는 거 반대했는데 자기가 뜻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주고 싶더라. 그러니까 네가 자취방 구하는데 미천 좀 보태주렴. 우리 장녀가 최고다. 제가 아직 해주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대뜸 저보고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지난 세월 들어왔던 우리 장녀 최고다라는 칭찬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고 전 고작 그런 것에 항상 못 이긴 척 굴어왔다는 것을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친정의 상황이 새삼 답답하게 느껴져 울적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전 있었던 일을 알려줬지요. 답답한 심경을 남편 믿고 털어놓았던 것이었는데요. 이틀 뒤 주말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겉절이 김치하자고 부르셔서 가봤더니 표정이 오묘하시더라고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거나하게 자고 나온 시누인 일손을 하나도 안 거들었는데 옆에서 알짱거리며 김치 양념에 간이 어쨌니 저쨌니 하는 훈수만 실컷 두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불쑥 꺼냈습니다. 아, 맞다. 언니, 친정에 돈 뜯겼다면서요? 옛날부터 유구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또 뜯기다니. 와,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야. 친정이 짐덩어리도 아니고 그 정도면 암덩어리 아니에요? 나 방금 비유 엄청 잘했다. 그치, 엄마? 나 되게 재치 있었지. 시누이가 피식 웃으면서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좀 웃겼는지 인매를 실룩거리셨지만 표정은 어둡게 관리하셨습니다. 저는 남몰래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벌써 어떻게 알고 있었겠나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였죠. 아, 진짜 속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떨구자 시어머니께서는 엄하게 꾸중을 하셨어요. 시험이 앞인데 네가 어디서 지금 우중충하게 표정을 지어? 너 힘들고 괴롭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니? 그렇게 굴면 한 소리 안 들을 줄 알았어? 네가 친정에 얼마를 퍼주든 뜯기든 그건 네 사정인데 거기에 우리 아들 끌어들이지 말아라. 우리 아들 돈은 10원 한 푼도 그렇게 쓰일 수 없고 우리 아들이 그런 지저분한 가정사 자꾸 듣게 하는 것도 난 용납 못해. 그러니까 네가 처신 똑바로 해. 죄송합니다. 신경 안 쓰시게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반성 잘하고 뒷정리 네가 다 해라. 내가 두 번 일 안 하도록 말끔하게 잘해놔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좀 쉬세요. 제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하자 시누인 저를 흘겨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정리 끝나면 과일 좀 깎아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간신히 가라앉히고 뒷정리를 했죠. 과일을 깎으면서는 머릿속이 좀 멍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골프를 치러 나갔다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깎아서 내온 과일을 드시더니 며느린 이래야지 라는 말씀 한마디만 무뚝뚝하게 뱉으시더군요. 고분고분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며느리. 그게 아니었다면 결혼을 허락받지도 못했을 며느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를 파악하고 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어차피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처지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전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헛똑똑이에다가 바보란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것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 같은 공간에서 부부로 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대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남편도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졌던 거예요. 그날은 바야흐로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수요일 평일이었는데 저녁에 다 같이 예약된 식당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강원도 여행 일정을 잡아놓았거든요. 시아버지 생신이 있는 주말이니까 기념으로요. 그래서 생신당일도 평일이지만 모두가 모이는 것으로 했는데 평일이다 보니 변수가 있었어요. 직장 때문이었죠. 분명 5시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사무실을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급하게 서류 검토하고 수정하고 새로 결제받고 난리를 치느라 아무도 6시 정시 퇴근을 못했습니다. 저도 혼이 쏙 빠진 채로 일을 했었죠. 시간을 보니까 벌써 6시 50분이었습니다. 7시가 식당 예약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다 모이기로 했었고요. 휴대폰에 보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1분 전 시각으로 문자도 와 있었는데 보니까 다들 화났다. 오고 있는 거 맞지? 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가방을 챙겨 퇴근하며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가는 중이라고요. 그랬더니 별말 없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별일 없겠지 싶은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전 거친 숨을 고르고 머리를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섰는데 바로 시선이 주목됐습니다. 죄송해요. 좀 늦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있어서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하셨고 다른 친척분들은 그냥 대충 미소를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저를 보자 눈가에 힘을 주시더군요. 그런 건 진작 해결을 했어야지.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네 시아버지 생신날에 이런 늑장을 부려? 네가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작게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이지만 당연히 다 들렸죠. 그런데 아무도 시어머니를 만류하지 않았고 무조건 저 자세로 사과하는 저를 당연한 듯 바라봤어요. 갑과 을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한숨을 쉬고 말더군요. 그게 끝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태연히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시아버지의 진한 음성. 며느린 이래야지. 그게 왜 떠올랐는지 모를 일입니다. 핑계도 가지가지네. 그러라고 누가 가르치든? 너의 그 수준 낮은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아직도 허리가 그렇게 꼿꼿해? 머리만 숙이는 신용하면 다야? 이런 중요한 날을 망쳤으니 더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너 내가 절대 용납 못한다. 며느린 이래야 하고 장녀는 이래야 하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 순간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운 것으로 느껴졌어요. 빌어먹을 그 족쇄에 박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셨고 전 그러자마자 있는 힘껏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제대로 돌아갔죠. 제 애미애비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던데요. 워낙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라서요. 어때요? 수준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상종은 못 하시겠죠? 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중하게 꺼져드릴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인의 생일 하나 가지고 더럽게 유세떼고 지랄이야, 씨. 제 안의 족쇄가 박살난 순간 어마어마한 막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남편 앞에 그릇에 대고 침도 뱉어줬네요. 그러자 시댁일동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경하게 차서 주저앉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뒷목 잡으셨습니다. 남편, 시누이 그리고 다른 시댁 사람들도 얼이 빠진 채로 저에게 뭐라 말들을 해댔는데 안 들었어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준 뒤 그곳을 나왔습니다. 살면서 그런 해방감은 처음이었죠. 아무 버스나 잡아탔어요. 서울 야경이 이렇게 예뻤던가? 수많은 차량들이 수놓은 불빛들이 이렇게 화려했던가? 늘 보던 광경이 그날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그 순간 깨달았네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남편이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려 들어갈 것이 걱정돼서 EJ란 방법을 썼죠. 남편에게 그동안 착취를 당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도 거절당하고 있다고. 전 친정오빠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친정오빠가 거품 물면서 발작을 했죠. 너 이 새끼야. 내 동생한테 그건 뭔 짓 했어? 내 충실한 신복이자 돈줄이 내 동생을 빼앗아갔을 때부터 난 이놈 새끼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나한테 뒤졌다.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다짜고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저를 상대하시겠다고요? 그 멸치 같으신 몸으로 제 덩치를 이기실 순 있고요. 내가 머리가 아주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자성어엔 약하거든? 그런데 동생한테 새로 배운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아냐? 동귀여진이야.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친정오빠에게 논리가 먹힐리 만무했죠. 원래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니까요. 남편은 질겁하면서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제 친정오빠가 마귀 할멈들아 다 같이 동기어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에 두 사람 다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상식 밖의 존재들은 상식 밖의 존재로 상대해야 함을 이때 제가 느꼈네요. 그래서 전 이혼 잘했습니다. 친정오빠가 내 동생 돈 내놔라며 난리를 쳤거든요. 남편은 저한테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친정오빠에게 그런 정직한 말은 안 통했습니다. 결국 같이 살던 신혼집의 시세, 그 방값을 전 받을 수 있었어요. 답답했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전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는 자기 자취방을 정리한 뒤 친정집으로 들어갔죠. 알고 보니 역시나 친정오빠는 어린 여자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더군요. 오빠를 뜯어먹으려고 그쪽에서 작업을 친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제 말을 염두에 두고 있던 오빠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었기에 배신만 당했을 뿐 돈을 뜯기는 일은 없어도 그 여자를 정리할 수 있었고요.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네가 그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지냈는지 알고 나니까 반성이 되더라. 우리라고 너한테 다르게 했었나 싶어서 너무 민망하더라. 오빠의 그런 진중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엔 믿어봐도 될까 싶어졌죠.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 우리 장남이 웬 공장이냐 하시더니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오빠가 드디어 제대로 된 첫 월급을 타자 그때서야 친정 부모님도 제정신을 차리신 것이었죠. 여동생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돈을 모아왔던 것을 어느 날 저에게 주었어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간 자기를 엇나가지 않게 잘 잡아준 값이라며 받아달라고 했어요. 여동생의 결의에 찬 얼굴을 보고 거절하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받았죠. 옛날에 저였다면 멍청하게 부모님께 다 드리고 말았겠지만 이젠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걸로 아담한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회사의 월급보다 재테크 부수입으로 벌어들인 액수가 커져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가끔 힘들다면 징징거리긴 했어도 꼭 참고 공장을 계속 다닌 끝에 공장 관리자분의 눈에 들어서 그분의 조카를 소개받았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새언니가 얼마나 수더분하고 야무진지 몰라요. 오빠가 헛소리할 때면 따끔하게 잡아주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대리만족으로 희열을 느낍니다. 여동생은 여러 곳에서 일을 해온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탄탄한 중견기업의 정규직으로 들어가 여태 잘 다니고 있고요. 전 회사에서의 일도 잘 풀리고 있고 돈이 넉넉하니 마음이 항상 여유롭네요. 그런 저의 눈치를 친정 부모님은 항상 보며 살고 계신답니다. 제가 예전처럼 희생하며 살지 않고 제 인생부터 챙기고 있으니 부모님도 달라지신 것이죠.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찾은 기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60이 된 정덕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있지만 아직까진 쌩쌩해서 할매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요 사연 채널을 보면서 적적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 사연 채널을 보다 보니 저 못지않게 가슴 아프게 산 사람들이 참 많더이다. 듣다 보면 제 일처럼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제 마음속에 깊이 품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글재주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십사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 사연을 뽑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는 옆 동네 사는 오빠에게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오빠는 저희 엄마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저를 업고 가정부 일을 하러 갔던 집 아들이었어요. 전 오빠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오빤 저와 달리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저 말고도 아주 많았고요. 오빤 대학도 못 갈 형편이고 외모도 그럭저럭인 저랑은 여러모로 달랐던지라 전 제 마음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오빠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며 절 붙잡더라고요. 그땐 오빠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얘기도 잘 나누고 서로 장난도 칠 만큼 친하긴 했지만 집에 초대해 준 건 처음 있는 일이라 갑작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오빠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빠의 집 앞에서 전 그만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엄청 넓은 정원에 커다란 개까지 무슨 TV에 나오는 집 같았지요. 그때 오빠가 덕순아, 배가 많이 고프지? 얼른 밥 먹자. 하고 다정히 말했어요. 오빠를 따라 부엌으로 가니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생일에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깔아져 있고 반찬 가짓수도 20개나 되는데 이걸 오늘 안에 다 먹을 수 있을지 걱정마저 들더라고요. 늘 날씬한 오빠가 매일 이런 밥을 먹고 사나 궁금해져서 오빠를 보며 물었어요. 오빠, 이걸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 오빠는 그 말에 웃더니 아니, 우리 덕순이가 오니까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지. 하고 말하더군요. 오빠는 얼른 식사를 하자며 제 의자까지 빼주었고 전 얼떨떨한 기분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던 찰나 때마침 오빠네 부모님이 계단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땐 그분들이 제 미래의 시부모님이 될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죠. 안녕하세요. 전 밥을 먹다 급히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와 아버님께선 온화한 미소로 절 맞아주셨고 어릴 때 본 이후로 이렇게나 컸냐며 반가우셨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선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말씀하시면서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고 놀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두 분을 뵈니 기분이 참 좋았지요. 전 그날 오빠네 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빠가 절 바래다 준다고 하길래 단둘이 늦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땐 시골길이라 지금보다 밤이 되면 정말 컴컴했어요. 컴컴한 밤이라 그런지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말없이 길을 걷고 있는 오빠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저를 붙잡더니 저기 덕순아, 이런 말 갑자기 내가 하면 당황스럽겠지만 나 사실 너 좋아하고 있었어. 네가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그땐 네가 성인이 아니라 말하기 못해서 모른 채 하고 있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절 좋아하고 있었다니 순간 전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오빠는 오래전부터 절 좋아하고 있었다 했고 다만 시기를 고르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전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 수줍게 오빠를 끌어안았고 그 후 저희는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봄 같은 시간도 잠시 오빠는 대학에 가야 했기에 저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죠. 저도 오빠도 서로 너무나 애가 달았어요. 결국 저는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서울길에 올랐고 저는 회사를 오빠는 학교를 다니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이 참 젊었던 시기였어요. 서로 얼굴 보기만 해도 좋았던 때였으니까요. 전 오빠가 대학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끝내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식을 올리기 전엔 잘 사는 집 아들이니 시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줄 알았지만 어머님께선 제게 쌀쌀 맞으시는 것 같아도 아버님께서 워낙에 절 이뻐라 하셨기에 크게 마음고생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은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신혼 초기라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고 평일엔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어야 했지요. 시어머님께선 첫인상과 달리 아주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 성격도 덜렁대고 집안일에도 영 젬병이었는데 그런 저를 두고 일하는 아줌마들보다 일을 못해서 어떡하겠냐고 집안의 며느리가 그래서 되겠냐며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시는데 정말 어찌나 무섭던지 어머님께서 저를 혼내실 때는 웃음 많고 낙천적이던 저도 눈물을 훌쩍거리고 말았지요. 정말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터라 남편이 많이 보고 싶어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기 전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 탓인지 밥을 짓다 그만 잠에 들어버리는 실수를 해버린 거였어요. 아차하며 눈을 떴을 땐 탄냄새가 집안에 이미 진동하고 있었고 식은땀이 저절로 났지요. 전 서둘러 불을 끄고 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냄새를 맡고 화들짝 놀라 달려온 어머님은 밥솥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위로 들었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돌아갔고 순간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지요. 아주 집안을 말아먹어라 말아먹어. 내가 밥 지을 때 졸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맨날 똑같은 변명 집어치워라.
어디서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려 했는지. 어머니께선 밥 태운 일로 저를 크게 나무라셨고 저는 그날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엉엉 울었습니다. 대체 왜 엄한 시집을 온 건지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고단한 시집살이를 더 견딜 수 있을지 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었고 시아버님께서 조심스레 저한테 오시더니 연고 하나를 건네셨어요. 아까 많이 당황했지? 네 시애미 성격 고치라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따끔하게 뭐라 했으니 다신 네 얼굴에 손대는 일 없을 거야. 아버님은 저를 걱정하셔 손수 연고까지 들고 오셨고 절 따스한 말로 많이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 이후 아버님 덕분에 시집살이가 늘 서럽기만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혼나고 있으면 어머님 주의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하셨고 제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으면 이것 좀 먹어보라고 군것질거리들을 가져오곤 했어요. 제가 아버님, 저 이거 먹으면 어머님께 혼나요. 하고 말하면 아버님은 자기가 어머님을 이긴다며 얼른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했지요. 아버님은 종종 제게 선물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 다녀오신 날이었는데 폼에서 예쁜 선물꾸러미 하나를 꺼내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두시더군요. 제가 놀라 이게 뭐냐 물으니 아버님은 자상하신 얼굴로 네 시누이만 이게 있잖니 하고 머리 집게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전 당시 어머니께 어떻게든 혼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던 때라 외모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산적같이 하고 다녔던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경사 같은 날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거였지요. 속에 구렁이라도 든 것처럼 메스껍더니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큼은 어머니도 절 나무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뱃속의 아이가 힘들면 안 된다며 시키던 집안일도 못하게 하셨고 농사일도 거들지 못하게 하셨지요. 시집살이 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호사였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지만요. 제 아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땐 참 시대정서가 그랬어요.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귀했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이제까지 살가웠던 얼굴은 어디 가시고 저를 향해 너무할 만큼 온갖 구박과 모진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던 시아버지가 그만하라며 화를 내시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 보며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안 낳곤 시어머니 눈살에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달 앞에 빌었던 제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발 사내아이만 점지해 주세요. 삼신할매에게 빌고 또 빌었건만 병원에선 제 란소나이가 많아 더 아이를 낳기 힘들 거라 했고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이자 시어머님 포기하셨는지 저를 아이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무슨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못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 말아도 낀 건지 아니면 전생에 제가 무슨 중죄라도 지었는지 더 끔찍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던 와중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시아버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엔 눈물마저 그렁이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아가야, 큰일 났다. 정수가 병원에 있다고 하는구나. 제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은 서둘러 신우이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두 눈은 핏물에 푹 젖어 잠겨 있었고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가슴에 무언가를 대고 있었고 남편의 가슴은 그것이 닿자마자 새처럼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을 부르며 남편 가까이 앉았고 남편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까이 앉았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전 남편의 유골함을 들면서도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고 내일이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멍할 뿐이었어요. 어른들은 장례식장에선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뒤에서 저랑 수근거리더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그대로 알아놓으셨고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허나 더 힘든 시간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절 찾으시더라고요. 요즘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았기에 저는 걱정스러워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셔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얼굴에 짐가방 하나를 던지시더라고요. 날아오는 짐가방에 맞아 아픈 얼굴을 감싸자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 전 그 말에 꼼짝없이 얼어붙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묻자 어머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왜 너랑 살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애걸했죠. 전 어머님을 위해서 봉사하듯 몇 년을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절 이렇게 내치시냐고. 전 어찌 살라고, 과부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절 밀어버리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집에 빈대처럼 붙어먹고 살았으면 이제 됐지 않니? 나가라. 절 빈대를 말한 어머님은 시아버님이 알기 전에 손녀만 내버려 두고 네 발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절 정말 내쫓을 시어머님의 기세에 제겐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다만 전 딸을 데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나마 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바로 제 딸이었으니까요. 엄연히 제 남편과 제가 함께 낳은 딸. 우리 딸만은 지켜야 했어요. 전 어머님께 하루만 시간을 달라 했고 다음 날 밤 몰래 딸을 데리고 겨울길에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 겨울길이 얼마나 추웠던지 딸의 손을 잡아도 참으로 뼛속까지 추위가 기어들어오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겨울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봤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온통 쇠하얀 눈뿐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를 볼세라 얼른 걸음을 옮겼고 아빠를 찾는 딸의 입을 막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와 딸은 어느 섬마을에 정착했어요. 섬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척적인 경향이 있어서 처음엔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털어 순댓국집을 차렸지요. 허나 시집살이만 해봤던 제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대한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곤 했는데 술만 먹으면 되지 이 짐승 같은 면놈들은 순댓국을 시켜놓고 허구한 날 저를 불러 제끼고 괜히 나이가 몇이냐 뭐하다 왔냐 등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이놈들이 제 딸에게까지 말을 걸려 하길래 열이 꼭대기까지 올라
단골 손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는 생각으로 그냥 술이나 먹고 가라고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이놈들이 순댓국에 침을 퇴뱉으며 그러니까 과부됐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말이 순대를 써는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서러웠지요. 그렇다고 동네 여자들이 절 치근하게 여겨준 것도 아니었어요. 동네 여자들은 과부인 제가 자기 서방에게 꼬리를 칠까봐 불안해해 저를 은근히 왕따시키더라고요. 반상회가 있어도 끼워주지 않고 제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요. 과부란 꼬리표는 그렇게 개딱지처럼 제 등에 찰싹 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과부로서 산 세월은 참으로 험악했어요. 마치 하느님이 이 정덕순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시험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딸 앞에서도 울 수 없었고 자존심 때문에 울 수 없었던지라 힘들 때마다 전 몰래 시아버님이 주신 머리집게를 품에서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제게 주셨던 다감한 말들을 가만가만 떠올렸습니다. 덕순아, 넌 어디 가서든지 잘할 거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덕순아, 네 시애미 때문에 많이 힘들지? 자, 이거 먹고 눈물 그쳐라. 다정다감했던 시아버님의 말들이 귓가에 어른거리면 마음 한쪽이 포근해지거나 뭉근해져서 얼어붙었던 마음도 풀리곤 했어요. 하루의 고단함도 날아갔고요. 전 가끔씩 딸이 잠든 사이 그 집게를 매만지며 시아버님에게 부디 건강해달라고 저는 잘 살고 있으니 제목까지 잘 살고 있으시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잔뜩 난 채로 울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놀라 달려가서 딸 얼굴을 감싸주자 딸은 엄마, 애들이 나 과부 딸이라고 나랑은 안 논대. 지네들은 엄마가 나랑 놀지 말랬대. 그래서 머리통을 쥐어 박아버렸어. 라고 말하더군요. 조그마한 애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 저는 놀랐습니다. 순간 애들을 때리면 못 쓰지 하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잘했다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무색하게도 잠시 후 제 입에선 자동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잘했다고 기죽지 말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머리통을 쥐어박듯 2배, 3배로 갚아주라고요. 아이들을 때렸다고 제게 혼날 줄 알았던 딸은 제 말에 좀 당황하더니 이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곤 즐겁게 숙제하러 들어갔습니다. 딸은 절 닮아 그런지 정말이지 씩씩했습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딸이 그렇게 나오니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고요. 또 남편 머리에 닮았는지 공부도 정말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제게 말을 붙이는 날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정희가 성적표를 받은 날이었지요. 어찌나 똑똑한지 어렸을 때도 제가 이런 수가 많을 때 계산을 실수하거나 하면 딸이 옆에서 엄마, 저 손님 돈 안 냈어 하고 잡아내주곤 했어요. 특히나 그런 걸 악용해서 일부러 돈을 안 내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놈들은 쪽팔려 하며 헐레벌떡 나가곤 했지요. 정혜는 잘하면서 점점 더 공부를 잘해 전국적으로 아주 날아댕겼습니다. 저는 그런 정희 덕에 여편네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맞곤 했어요. 몇몇 여편네들은 저한테 와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 정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것저것 물어보기까지 했지요. 그런 딸이 있으니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전 딸을 믿고 딸은 저를 믿으며 저희 모녀는 섬마을에서 정말 섬처럼 외로웠지만 그래도 서로를 벗삼아 그럭저럭 잘 견디며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어갔고
우리 정희는 서울에 있는 가장 근사한 대학교에 척 하고 붙었습니다. 정희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제가 울면 정희도 마음이 변할까 싶어 저는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하며 딸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모아두었던 대학 등록금 통장을 정희 앞에 놓았죠. 그 돈이 어떻게 모아진 돈인 걸 아는 정희는 통장을 보다 그만 울어버렸고 저도 정희의 눈물에 강한 어미의 모습을 내려놓고 같이 울어버렸어요. 제 전부였던 딸, 저를 살게 했던 딸, 전 정희를 안아주며 걱정 없이 커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희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이게 웬 청승이냐 싶다가도 우리 보약 같은 정희의 자리와 냄새가 너무도 그리웠어요. 일부러 더 일도 하고 혼자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지만 자꾸 몸에 열은 오르고 매사 신경질만 나기만 했습니다. 갱년기라 단정짓긴 했지만 몸이 그 이상으로 아프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댓국을 끓이다 그만 배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손님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지긴 했지만 섬마을 병원의 시설이 열악했던지라 저는 배로 옮겨져 더 큰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나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그날 충격적인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바로 정덕순이한텐 절대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암 선고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에 있는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치료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보다 정신적인 부분이 컸어요. 일하는 힘으로 살았던 저인데 몸이 아파 일도 하지 못하고 딸도 옆에 없으니 마음이 구름 낀 것 마냥 울적해지더라고요. 사람의 자리가 이리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허나 정희에겐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병결렀다는 걸 알면 불같은 정희 성격에 대학을 때려치고 저한테 달려올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모자란 엄마를 만나 지질이 고생만 하다 대학에 들어가 오랜만에 기쁨을 누릴 터인데 그 기쁨 계속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치료를 견뎌내었어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섬마을 사람들마저 미련하다며 자식의 도움을 좀 받으라 했지만 제 설고집을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됐다고 끝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지요. 더군다나 암 선고를 받고 평소에 안 하던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노후를 어디서 보내야 하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래도 우리 딸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덜 적적할 텐데. 그러다 문득 여기서 계속 혼자 노후를 보내면 이대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우울증을 겪어보니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게 되고 입맛도 없고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온몸이 물 맞은 손마냥 피곤한 게 죽을 맛이었거든요. 이 섬마을에서 우울증 걸린 노인들을 여럿 보았지만 하나같이 딱한 모습들이었던지라 제가 그 노인이 된다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치료 다 받으면 여기에 떠나 정희 근처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엔 그 다짐의 힘으로 암치를 견뎠던 것 같아요. 치료가 다 끝난 후 전 먼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정희와의 추억도 많고 애틋했던 가게인지라 쉽게 떠나보내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만큼 열정 있고 이 가게가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된다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을 구하던 중 딱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부부였는데 딱 봐도 행색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아기도 뭘 제대로 못 먹었는지 비쩍 말라 있었고 특히나 아이 엄마는 눈밑이 거뭇거뭇한 게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부부는 서울에서 나쁜 놈들에게 사기를 당해 모아놓은 돈을 잃었다 했고
그 탓에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정착해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 했지요. 저는 그 부부와 갓난쟁이 아기를 보며 순간 제가 정희의 손을 잡고 처음 섬마을에 왔을 적이 생각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 역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였고 그 누구의 도움이 절실했었죠. 전 고민한 끝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부를 도와주고 싶어 헐값에 가게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진 계속 일을 하고 싶었기에 서울에서 살 집과 함께 괜찮은 가게자리 하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원래도 순댓국을 하는 가게였는데 현재 매출도 좋았고 앞으로도 먹고 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목도 좋았고 주변에 술집도 많아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팍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희 시집 갈 때 한미천 해줄 수 있겠다 싶어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모은 돈을 전부 넘겼지요. 하지만 제 인생의 고난은 끊이질 않더군요. 더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가게 주인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되지 않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순댓국이었던 가게 내부는 퀭해져 있었고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높은 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가 제게 무슨 일로 왔냐물어 제가 제 가게를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했더니 그 여자분은 자신이 이미 주인분과 계약을 했고 이 가게는 네일샵이라는 걸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자 젊은 여자는 절 딱하게 쳐다보며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계약한 그 사람은 가게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일 뿐이었고 전 말 그대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서울에 있는 가게를 사느라 대출한 돈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당장 딸의 등록금마저 대줄 형편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내가 계약한 놈을 찾아내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경찰들은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이 지나자 정말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절 짓눌러 오는데 정말이지 도망갈 곳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과부 딸로 살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 빚까지 진 엄마를 가져야 한다니 정말 딸아이 인생에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코를 박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절망이 너무 깊었던 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서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는 게 낫겠다 싶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텐 죄악인 것 같아 다시 섬마을에 제 순댓국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너무나 고맙게도 부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더니 많이 고생했겠다고 말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자기네와 함께 지내라고 했어요. 제가 부부의 사정을 헤아려 헐값에 가게를 팔아넘긴 덕을 이렇게 본 것이었죠. 그렇게 가게 안에서 먹고 자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받지 않을까 하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뭐해? 정희의 목소리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빈털터리가 된 상황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순대를 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 한번 서울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 과외해서 돈 벌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 넘치고 따뜻했어요. 돈 벌었다며 엄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는 기특한 내 딸아이. 저는 그런 정희의 목소리를 듣자 더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우는 걸 들킬 것 같아
이제 끊어야겠다고 말하곤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정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떤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엄마 이름을 묻더라고. 이상했습니다. 내 이름을 물어볼 할아버지가 누가 있다고. 근데 내가 엄마 이름을 알려줬더니 갑자기 날 껴안고 우는 거야. 내가 자기 손녀딸이라면서. 뭐? 근데 웃기잖아.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날 찾아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내가 알고 있던 이름이랑 똑같아서. 엄마, 나 기억이 희미한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 성함 김봉길 맞아? 전 거기까지 듣는 순간 그만 제 입을 막았습니다. 김봉길. 나라에 찾아온 할아버지는 제 시부의 성함이 맞았어요. 전 전화기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고 떨리는 숨결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정희를 찾아왔다니 어떻게 딸아이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놀라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후 전 순댓국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젊은 부부를 돕고 있었을 때 점잖은 차림에 휠체어에 탄 노인이 청년 한 명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대로 주문을 받으려 하는데 노인의 눈을 본 순간 알아챘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라는 걸요.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은 여전했어요. 잘 지냈니, 며느라? 아버님. 아버님은 청년의 부추김을 받으며 제 앞으로 오셨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오랜만에 아버님을 뵌 것인지라 그만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전 아버님을 붙잡고 그간 어떻게 지낸 건지 대체 저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잔뜩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른다. 근데 떠나기 전에 너를 꼭 봐야겠더라. 네가 눈에 밟혔어. 자꾸. 그래서 사람 붙여서 너와 정일 찾아냈다. 아버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저와 정일을 찾으셨다는 말이 듣자마자 제 눈에 마른 나뭇가지 같은 아버님의 손과 쪼글쪼글한 주름들이 보였어요. 아버님은 정말 많이 아파 보이셨지요. 전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아버님의 모습이 속상해서 왜 이제야 왔냐고, 더 일찍 오시지 그랬냐고, 그랬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터인데 하고 속갯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아버님도 제 말에 진의를 알곤 눈물이 그렁하셔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와 시아버님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그간 살아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날의 일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그날 추운 길에 나가게 했던 거 말이다. 그게 자꾸 눈에 밟혔어. 너무나 미안하구나, 아가. 미안함을 가눌 길이 없다. 아버님이 꺼내신 건 그날, 바로 제가 쫓겨난 날이었어요. 아버님은 정말로 이미 잡은 제 두 손을 더 꽉 붙잡으시고 그날의 일을 고백하셨습니다. 네가 떠나는 걸 봤단다. 눈길에 정일 데리고 가는 걸 봤어. 근데 네 시애미 때문에 너를 잡을 수가 없었어. 마음이 찢어졌지만 온전치 못한 시애미랑 살면 네가 더 힘들 것 같았단다. 그래서 널 보내야 했어.
그 차디 찬길에 내 손주랑 단둘이서. 당시 눈길 속에 들렸던 희미한 소리가 바로 시아버님이었던 거예요. 시아버님께선 절 끝내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로 배웅을 하셨던 거지요. 전 아버님의 말을 들으며 그 얼음장 같았던 날이 생각나 그만 아버님의 주름진 손에 눈물진 얼굴이 묻었어요. 제겐 상처였고 너무 힘든 날이었지만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저를 위해 울어주고 있었단 사실이 너무나 뭉클하더군요. 전 아버님에게 파묻었던 얼굴을 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덕순이를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이 덕순이를 잊지 않아주셔 고맙다고요. 또 하나, 저도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10살이 할 때 아버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요. 행복했다고요. 어리집게 덕분에 과부 생활 버틸 수 있었다고요. 그때 문득 전 시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 건강하시냐 물었지요. 제 말을 듣자마자 아버님의 표정은 급격히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꺼내지 않은 형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에 딸이 세상을 떠났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형님까지 세상을 떠났다니. 시부모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자식 2명을 보내셨다니.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에 입안에 침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버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자식 2명 보낸 애미가 어찌 건강하게 살 수 있었겠어. 네 시어머닌 눈물로 자식들을 그리워하다 그만 가버렸다. 스스로 삶을 버렸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솔직히 사는 내내 속으론 저를 내쫓은 시어머니가 잘 살지 못하길 바라곤 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원망스러운 마음에 그랬지요. 그런데 막상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다 스스로 삶을 놓아버렸다 하니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졌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에 죄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지냈을 시아버님이 너무도 안쓰러워졌습니다. 대체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저만 해도 정의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이라도 죽고 싶어질 것 같은데 모든 가족을 잃으셨으니 그 슬픔과 외로움이 오죽하셨을까요? 저는 거대한 비극을 겪은 시아버님의 손 위에 제 손을 겹쳐 꽉 잡아드렸어요. 시아버님은 제 말없는 위로에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자기 시아버님의 개인 비서라고 소개하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제 말에 청년은 땅과 각종 건물 문서라고 이야기하며 25억 정도 되는 가치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25억이라니.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숫자였지요. 허나 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상황이 급하다 해도 제가 아버님께 뭐 한 게 있다고 그 큰 돈을 받겠어요. 아버님,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이런 큰 돈을 주세요. 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집어넣으셔요. 얼른.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됐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받아라. 받아줘. 내 손녀 정희에게 못다한 거 내게 진 빚 이거로 모두 갚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아버님께선 강경하게도 하나뿐인 손녀 정희에게 못다한 거 제게 진 빚
모두 이거로라도 갚고 싶다고 하시었고 그래야 자신이 편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자 전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고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전 아버님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후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께서 가는 마지막 길만큼은 제가 꼭 배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살아오신 날들처럼 홀로 쓸쓸하게 가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정성스레 손수 끓인 죽을 떠먹여드렸고 간간히 운동도 시켜드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하려 했어요. 아버님께선 그동안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느라 많이 쓸쓸하고 외로우셨는지 제 손길을 참 반가워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맙단 말을 하시며 며느리 복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정희도 자주 할아버지 댁에 들러 아버님의 말동무가 되어주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저와 정희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고 사시다 어느 날 밤 인사도 없이 홀로 먼 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겠지요. 아버님의 감긴 눈앞에서 전 담담해지잔 다짐을 어기고 그만 오열을 해버렸지만 마지막 가는 길 아버님의 잠든 얼굴이 참 온화하고 평안해 보이셔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전 아버님 덕에 지금 정희와 함께 좋은 집에서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만나서 이제 영원히 평안하시길, 영원히 행복하시길요. 많이 고달프셨을 인생,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요. 저와 정이 이렇게 좋은 인생 누리게 해주셔 너무도 감사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